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고양 종합운동장 우리 안방에서 오만과 비긴 충격적인 졸전으로 한국 축구의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길에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오만을 이겼다면 다음 주에 있을 요르단전 승리를 통해 본선 직행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무승부의 여파로 팔레스타인을 3대1로 꺾은 요르단과의 다음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3차 예선을 통한 본선 직행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6월에 있을 이라크 원정 결과에 따라서 이라크와 요르단이 본선에 오르고 우리는 4차 예선으로 떨어져서 남아있는 아시아의 2장의 티켓을 걸고 추가적인 예선전을 치러야만 하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긴 것입니다. 게다가 오만전에 우리가 보인 경기력은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정도로 부진했는데요. 지금 특히 우리가 홈 경기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대표팀의 최대 리스크가 홍명보 감독의 선택에 있다라는, 홍명보 감독의 선수 기용과 경기 운영에 있다라는 점이 드러난 이번 오만전의 진짜 문제점을 긴급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아 3차 예선 우리가 속한 B조의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무승부에도 우리가 승점 15점으로 선두를 지키고는 있지만 요르단이 팔레스타인에 승리하면서 승점 12점이 됐고 이라크 역시 승점 12점인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요르단에 패배한다면 요르단이 승점 15점으로 우리와 승점이 같아지고 이라크는 우리 조에서 최약체로 꼽히는 팔레스타인과 원정 경기이지만 팔레스타인이 자국 내 정세 문제, 전쟁 문제로 인해 홈 경기를 못 치르고 요르단에서 중립지역 경기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이라크가 이 팔레스타인과의 원정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이나 경기장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이번 예선전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3무 4패인데 또 그중에 2무를 우리를 상대로만 거두면서 오히려 중동 지역 팀들을 상대로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라크도 승리한다고 봤을 때 승점 15점 동률이 됩니다. 여기서 골득 실차가 우리가 현재 플러스 7이고 요르단이 플러스 6인데 요르단이 우리를 이기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요르단의 골득 실차는 플러스가 되고 우리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요르단이 이 경우의 수가 맞아 들어갈 경우 1위로 올라서게 되고 우리가 이라크보다 골득 실차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이라크가 아주 큰 점수차의 승리를 거두거나 또 우리가 요르단에게 아주 큰 점수차의 패배를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이라크가 승점 15점 동률일 경우 골득 실차도 같아지거나 내지는 우리가 근소하게 골득 실차를 앞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4위권 경쟁인데 오만과 쿠웨이트가 지금 4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비긴 오만이 쿠웨이트를 상대로 이번 8차전을 치르는데 쿠웨이트 원정에서 오만이 이긴다면 오만이 승점 10점이 되고 혹은 쿠웨이트가 오만을 이기면 쿠웨이트가 승점 8점으로 4위가 되는데 이 팀들은 이미 우리와 승점 차이가 꽤 벌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오만전 무승부로 최소한 4차 예선전에 갈 수 있는 4위권의 순위는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4위권이 아니라 2위 안에 들어서 본선에 직행하고 4차 예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 1년 동안은 월드컵 본선에 대비한 다른 대륙의 강팀들과 본선 대비 모의고사 중요한 평가전을 치르면서 여유있게 대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걸 못하고 4차 예선으로 가게 되면 예선전 치르느라고 매 경기 긴장감이 넘치고 또 좋은 국제적인 경험을 쌓지도 못하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우리가 요르단에게 패배할 경우 모두 승점 15점이 된 채 골득 실차 경쟁이 이어지게 되는데 9차전이 6월 5일에 있을 이라크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이라크가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팀인데다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라크전까지 만약에 우리가 패배를 한다면 골득 실차 우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죠. 이라크가 승점 18점이 되고 우리는 15점에 머물러 있게 되고 요르단이 오만 원정을 치르는데 그 경기 또 요르단이 이긴다면은 역시 승점 18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라크와 요르단이 골득 실차로 1, 2위를 다투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와 요르단의 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요르단이 승점 18점이 됐다는 것은 오만이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3위는 확실히 지킬 수 있게 되지만 결국 오만이든 쿠웨이트든 우리가 그들을 이겨낸다고 해도 최종 10차전에서 우리가 쿠웨이트를 홈에서 이긴다고 해도 승점 18점이 최대치가 되고 그 최종 10차전에서 요르단과 이라크가 서로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그 두 팀은 비기기만 해도 함께 승점 19점으로 동반 본선 진출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 경기 서로 승부 조작을 하고 약속하고
감독하고 합을 맞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굳이 달려들 필요가 없이 소극적인 경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다면 우리는 본선에 직행하지 못하고 9월에도 아시아 예선 4차 예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4차 예선은 3차 예선에 각조 3, 4위를 차지한 6개 팀이 다시 조편성을 해서 두 팀만 본선에 올라갈 수 있게 되고, 또 거기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얻은 팀은 여러 대륙들의 플레이오프 진출팀과 경기를 치러야 하는 가시밭길이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그 대륙별 플레이오프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4차 예선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본선 준비 과정에는 분명히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의 본선 대비 플랜에도 지장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우리의 이웃이자 라이벌인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예선을 통과한 팀이라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7전 6승 1무, 압도적인 성적이죠. 24득점 2실점, 그 역시 압도적이죠. 게다가 오만과의 걸프컵 결승전에서 승리하면서 우승 돌풍을 이뤘던 바레인을 2대0으로 확실하게 제압을 하면서 본선 진출을 이뤘어요. 북중미의 공동 개최국 미국, 멕시코, 캐나다를 빼고는 가장 먼저 본선을 확정했는데, 그 일본은 벌써 9월에 멕시코와 원정 친선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우리도 그 일정에 함께 평가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3차 예선에서 본선 직행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9월이든 10월이든 그 이후의 A매치들은 예선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본선 참가팀, 본선에 참가할 다른 대륙의 팀들과의 평가전은 언감생심이 되는 것이죠. 한편 A조 같은 경우도 이란이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에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6승 1무 승점 19점을 얻으면서 다음 경기를 통해 본선 직행 확정이 될 수 있고요. 우즈베키스탄도 키르기스탄의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5승 1무 1패 승점 16점이기 때문에 역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서 본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본, 이란, 우즈벡이 우리보다 먼저 본선 직행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승점 10점, 카타르가 북한을 5대1로 크게 이기면서 승점 10점인데, 키르기스스탄이 승점 3점, 북한이 승점 2점이기 때문에 잔여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4차 예선을 통해서 추가적인 티켓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 팀들이 산술적인 희망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인데, 우리가 4차 예선으로 간다면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와도 한 조에 들어가서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까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번 오만전 졸전의 가장 큰 문제, 저는 이번 예선전 홍명보 감독 체제가 시작됐을 때 누누이 지적해왔던 선발 9번 공격수 기용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번 7차전까지 홈에서 1승 2무입니다. 첫 경기였던 팔레스타인전 0대0 무승부는 소집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특히 우리 대표팀이 소집 일정 중에 우리의 첫 경기가 유럽파 선수들이 와서 훈련도 많이 못하고 시차적응도 못한 자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지만, 오만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먼 거리를 비행해 왔고 날씨도 적응하기가 어려웠고 잔디 상태 적응은 똑같이 힘들었고 라마단 기간이라는 점에 있어서 추가적인 힘든 요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사실 또 이전에도 그런 소집 후의 문제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대비를 했다, 그를 핑계대지 않겠다라고 홍명보 감독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분명 우리에게 불운한 요소들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주민규 선수가 특히 중동팀을 상대로 선발로 나섰을 때 전방에서의 압박 속도, 볼키핑, 경합, 공중볼 확보, 모든 면에서 통하지 않고 고전하고 부진하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선발로 내세웠다가 결국 하프타임에 교체 아웃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전반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선발 선택을 통해 야기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3차 예선에서 4승 3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3무 과정에 중요한 것이 주민규 선수의 출전 시간이 중요한 시점에 있었다는 것이고, 특히 홈 2무 승부 팔레스타인전 오만전에 주민규 선수가 선발을 뛰었다는 것들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경기 팔레스타인전에 주민규 선수가 하프타임에 교체되고 나서 경기력이 그나마 살아났지만 너무 늦은 변화 속에서 0대0으로 비겼죠. 가장 큰 문제는 상대의 수비를 흔들지 못했던 점이고, 이번 오만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하프타임에 교체하면서 선발 선택이 틀렸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어요. 주민규 선수가 뛰면서 상대의 체력을 떨어뜨려놨다, 그런 설명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선수 개인의 고전이 눈에 띄었고, 주민규 선수가 뛸 때 특히 졸전이 이어졌거든요. 게다가 이번 오만전 같은 경우에는 주민규 선수가 뛰고 있는 과정 속에 황희찬 선수의 선제골이 터지긴 했지만 주민규의 직접 관여는 없었고,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면서 날카로운 패스,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사실 다 중앙 공격수처럼
움직여주면서 그 기회를 포착하고 이어받아서 해결했다는 점에 있어서 애초에 선발 구성을 다르게 했으면 더 빠르게 골을 얻고 더 편안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규 선수가 선발로 뛰면서 이긴 경기도 있었어요. 바로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였는데, 그러나 그때의 경기도 마찬가지로 주민규 선수가 전반전을 뛰는 과정 속에서는 이재성 선수의 골이 나오긴 했으나 경기력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규 선수가 후반 시작 6분 만인 51분에 오현규 선수와 교체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오현규 선수가 들어오면서 바로 본인이 추가골을 넣기도 했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었고, 실제 기록 기반 평점을 보더라도 교체로 들어간 오현규 선수의 평점이 7.4점이었고 선발로 뛰어던 주민규 선수의 평점은 6.6점이었거든요. 전반적인 경기력 개선을 확인한 이후 다시금 주민규 선수가 경쟁에서 밀려나는 형국이 됐고, 그 뒤로 저는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기회가 왔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에요. 올 시즌 대전으로 이적하고 또 시즌 초반에 K리그에서 계속 또 골을 터뜨리면서 개인적으로 좋은 감각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건 K리그에선 본인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제 무대, 특히 아시아 예선에서조차 중동팀을 상대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주민규 선수가 이전에 대표팀에 와서 2차 예선 과정에서 그나마 잘했던 경기도 싱가포르나 동남아 팀을 상대로 한 것이었고, 사실 동남아 팀을 상대로도 태국과의 경기에 고전할 정도로 신체적인 능력, 힘과 속도가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공중볼 경합까지 안 되니까 9번 공격수로서의 전술적 장점을 거의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게 드러났음에도 본인이 울산 시절에 함께하면서 얻었던 경험했던 좋은 효과와 기억과 그 감을 통해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이제는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두 경기 내리 비겼는데요. 팔레스타인이 우리 조에서 가장 약체인 팀인데 그 팀과 두 번 모두 비기는 과정 속에 주민규 선수의 지분이 꽤 컸다고 저는 봐요. 지난 팔레스타인 원정 경기도 주민규 선수가 선발로 뛰지 않았지만 오히려 선발로 뛰었던 오세훈 선수가 잘하고 있었는데 후반 이른 시간 64분에 먼저 교체로 들어간 게 오현규가 아니라 주민규였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실제로 1대1 상황에서 주민규 선수가 들어갔을 때 공격적인 기여가 거의 없었어요. 선발 출전했던 오세훈 선수의 평점이 오히려 7.0점이었고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 중에서 주민규 선수의 평점이 가장 낮았습니다. 결국 주민규의 투입 효과가 거의 나오지 못한 채 오현규도 들어갔고 배준호도 들어갔고 마지막에 김문환 선수까지 투입이 됐는데 결국 우리가 결승골을 얻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 채 비기고 말았죠. 주민규 선수가 아닌 다른 옵션을 먼저 썼다면 혹은 다른 옵션을 선발해서 활용을 했다면 나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경기를 총평하면서 스스로도 최종 연장에 돌입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경기력이 나타났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새로운 조합의 선수들이 나가면서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스타트부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너무 쉽게 공을 상대에게 넘겨주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이기고 있음에도 이기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쉽게 공을 내준 과정에는 전방에서 공을 지켜주지 못하고 연결하지 못했던 주민규 선수가 9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하프타임에 바로 빼주기는 했지만 애초에 전반 45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전반전부터 오세훈 선수를 써서 후반전 초반 오세훈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보여줬던 헤더 공격이라든지 전방에서의 묵직함을 통해 내려선 오만 수비를 흔들면서 골을 더 많이 노릴 수도 있었고, 후반전에는 오현규 선수가 85분에 가서야 들어갔고 양현우 선수도 그때 가서야 들어갔는데 더 이른 시간 들어가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후반 시작과 함께 전반전의 퍼포먼스가 꽤 안 좋았고 몸 상태가 안 좋았고 경기 감각이 안 좋았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선발 카드로 오세훈이 들어갔어야 하고 후반 시작과 함께 오현규가 들어갔다라면 더 활기찬 플레이가 됐을 것이고 더 이른 시간에 양현준 선수도 투입을 했어야 됐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보면서도 뒤늦은 교체가 나왔다라는 거. 63분에야 황희찬 선수를 빼고 배준호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사실 배준호 선수의 퍼포먼스도 안 좋았거든요. 오히려 최근 폼이 더 좋았던 양현준 선수를 먼저 투입했다라거나 오현규 선수도 그때 투입을 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시점 이후에 3명의 공격 자원을 투입한 오만이 결국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그 뒤에야 양현준, 오현규 선수가 들어갔다는 점은 홍명보 감독이 주민규를 선발로 쓴 선택과 또 하프타임에 과감하지 못했던 교체, 또 후반 이른 시간 70분대에 공격적인 교체를 해서 우리가 상대에게 동점골을 내주기 전에 추가골을 만들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대응이 이 무승부를 야기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나마 이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황인범 선수 자리에 미리 준비했고 그 부분이 적중했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이강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황인범 선수의 컨디션도 더 지켜봐야 된다는 점은 요르단과의 경기가 요르단이 오만보다 더 강력한 전력을 가진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나 자신에게도 실망스럽고 팀원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본인을 탓했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는 제가 이 경기를 봤을 때 물론 본인의 판단이 아쉬웠던 몇몇 장면도 있지만 가장 부지런히 뛰었고 가장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나이와 이동 상황이었음에도 가장 또 가볍게 뛰고 끝까지 잘 뛰었거든요. 결국 이런 선수들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부진했던 주민규 선수의 존재로 인해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인 부담이 커졌고 황희찬 선수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들과 함께 합을 맞췄던 손흥민, 이재성이 본인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환경이 됐던 것. 그것이 바로 홍명보 감독의 선발 선수 결정과 교체 결정에 문제가 야기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날 물론 손흥민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주심의 판정이 굉장히 거친 몸싸움과 태클에 대해서 파울이나 경고가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잔디 상황도 우리 선수들의 플레이에 악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같은 조건 하에서 우리가 오만을 상대로 이기지 못한 것은 결국에는 감독의 운영 미스, 선택 미스, 판단 미스 때문이라는 게 이 경기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과의 경기는 또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안 되고요. 아마 홍명보 감독과 코칭 스태프도 이 문제가 뭔지를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요르단전 3월 25일 화요일 밤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에서는 주민기 선수가 당연히 선발 명단에서 빠질 것이고 교체 카드로도 투입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반에 들어가서 좋은 경기력을 보인 오세훈 선수가 선발로 뛰고 이강인 선수가 부상인 가운데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지금 경기력이 그리 좋지 않았던 황희찬 선수를 또 한 번 내기보다는 또 오른쪽에서 뛸 때 본인의 장점을 팔리기 어려운 황희찬 선수가 나오기보다는 투톱에 가깝게 오현규 선수를 배치하면서 요르단도 선수비 후역습을 할 테니까 과감하게 달려들 수 있는 오현규와 오세훈을 함께 쓰면서 손흥민, 이재성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미드필드 라인에 배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포지션에는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게 없다라고 보고요. 교체 선수로서 공격적인 자원들 양현준이라든지 배준호라든지 황희찬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공격의 활로가 계속 열리지 못한다면 후반 이른 시간에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는 저는 솔직히 특정 선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저도 마음이 안 좋고 듣는 선수에게도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지만 주민기 선수를 이제는 대표팀에 선발해서 활용하는 것은 월드컵 본선까지 생각하는 그 시기를 떠나서 지금 당장을 생각하더라도 이제는 철회해야 하고 폐기해야 하는 카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 대표팀 요르단과의 경기를 이겨서 6월에는 3차 예선을 통한 본선 직행을 자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요르단과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 보며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 그리고 경기 후 분석과 다양한 축구계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